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고전학당 2차는 한국고전입니다. 그 한국고전 중에 제2강이 철학고전이 되겠습니다. 제1강은 한국사를 만든 역사고전이었고요. 제2강은 우리 한국인들의 심성, 마음을 만든 철학고전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제 소개는 이것으로 대체를 하고요. 현재 이 미래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제별 콘텐츠는 유튜브 채널은 4개가 있습니다. 한국사, 궁궐박물관, 전통놀이, 그리고 지금 이 강좌는 한자TV에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난번 역사고전에 이어서 이번 두 번째는 철학고전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무지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역사나 철학을 어렵게 하는 것은 그 역사와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어렵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고 편한 한글로 하면 다 표현이 되는데 안 하잖아요. 왜? 한문을 읽고 능숙하게 쓰려면 최소한 30년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30년을 공부할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이 노비에게 가능하겠어요? 일반 평민에게 가능하겠어요? 결국에는 중소지주층, 그러니까 땅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만 가능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회가 되냐면 조선 전기에는 새로운 사회가 변혁됐죠. 고려사회에서 조선사회로. 그렇기 때문에 신분 상승한 사람이 아주 적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면 그 사람들이 1세, 2세, 3세, 4세, 5세가 되면서 이른바 요즘에 TV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 3세들이 일은 안 하고 맨날 마약하고 이런 거로 사회에 무리일으키듯이 그들이 이제 이른바 이제 백수가 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똑똑하다가 아들이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불법적인 관직, 매관이 되고 매직이 되고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200년 정도 되면 대부분 나라가 엎어져요. 근데 우리는 왜 안 엎어졌냐? 다 엎어졌죠, 사실은. 근데 그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거, 우리는. 고려시대도 한번 바뀌는 거죠. 나라가 바뀐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질서가 무너지고 또 새로운 질서. 그리고 조선시대도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00년 단위로 바뀌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철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철학은 무지 쉬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 이렇게 4차, 5차, 6차까지 있습니다. 자, 먼저 철학입니다. 철학의 방향과 지위가 되겠죠. 현대 사회에서 저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정보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 정보량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뭐가 되냐면 어떠한 거에 대한 편향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묻고 질문해. 그것을 누가 해주느냐? 철학이 하는 거예요. 철학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우주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정말 신이 우주를 만들었다면 그 신은 스스로 생겼는가? 누가 그 신을 만들었는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죠? 아, 외계인이 신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 외계인은 또 어떻게 생기죠? 근원적인 것. 그죠? 예, 근데 그 종교는 그 근원적인 것을 딱 차단해버려요. 왜? 끊임없이 묻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묻게 되죠. 그래서 종교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은 끊임없이 물어야 돼. 그리고 종교는 철학은 묻고 종교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지나치게 되면 맹신이 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나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고 너는 진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종교는 진리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건 뻥이에요. 그러면 불교적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지금 현재 종교를 양분하고 있고 이슬람 세계가 있는데 그러면 다 진리면 뭐 신의 이름이 한 사람은 알라고 알라가 세상을 만들었으면 야훼는 또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어? 하나의 세상을 두 사람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불교에서는 만들긴 뭘 만들어? 원래부터 있었던 거지. 자, 그러면 어떤 게 참다운 진리예요? 진리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한계를 느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도 종교를 갖느냐? 당연히 가져요. 왜? 과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과학은 끊임없이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과학은 이 세계에 대한 물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못 구하고 있어요. 서서히 구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우리가 말하는 상온에서의 변화는 우리가 인지하지만 극미의 세계, 바이러스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때 대처를 못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저 광대한 우주 잘 몰라요. 정말 135억 년 전, 150억 년 전에 빅뱅이 일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알겠어요? 예? 요새 이제 뭐 여러 이제 원소들 가운데 수소라든지 헬륨이라든지 리튬 같은 것은 대략 빅뱅 전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 리튬 같은 거. 지금 요새 리튬이 각광을 받죠? 예, 에너지 그 건전지 그걸로. 예. 그것처럼 과학은 끊임없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최고의 온도는 과연 얼마일까? 우리가 지금 1억 도까지는 만들 수 있어요. 인공 태양으로. 근데 극미의 아주 극한의 추위 마이너스 257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보다 더 추운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과학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나 과학의 세계와 더불어 철학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철학은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그냥 내가 인지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철학이다. 그래서 철학은 묻는 것이다. 물음이다. 자, 그리고 철학은 분야가 많죠. 현대 철학도.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철학이 탄생부터 시작해서 현대 철학까지 보통 철학하면 한 이 5가지 정도를 주로 연구해요. 주로. 첫 번째는 뭐냐면 우주론입니다. 우주론. 우주론은 뭐냐면 과연 이 세계가 창조된 것인가? 스스로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세계는 어떻게 굴러가는가? 그죠? 그래서 예전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은 존재하는가? 나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왜? 누군가가 톡 건드리지 않았다면 우주가 움직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예를 들었어요. 자, 어떤 질량이 많은 물건이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움직이려면 누군가가 힘을 던져야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얼굴을 가진 인격적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주를 발생하는 에너지의 근원적 건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나중에 스피노자는 인격적 하나님은 없다. 이 세계는 자연이다. 파문당한 거죠. 그래서 스피노자가 서양의 노자라고 불러요. 이름도 어떻게 스피노자야. 예? 하여튼 그냥 자연이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것. 자, 이것이 우주론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론 중에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창조론이야. 하나님 이전에를 묻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창조론. 두 번째로 뭐냐면 그냥 있는 거. 질문할 필요가 없어. 자연이라고 하죠. 스스로 그런 것. 도가가 그런 거죠. 스스로 그러한 원리를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도교거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복잡해 막 어디서 누가 만들었느니 이런 것들은 아예 답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주론이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 기독교 뭐 쭉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자연 법칙, 우주 법칙 이런 것을 과연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왜 인식론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런 것을 인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건 종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이름이 종이가 아니어도 네모나고 만지면 꺼끌꺼끌하고 나무로 만든다는 건 다 인식해요. 이것은 인식이라고 안 해요. 인지라 그래요. 아는 것. 인식은 뭐냐? 궁극적인 것. 과연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러면 과학에서는 500만 년 전에 영장류에서 왔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해결이 아니죠. 그럼 영장류는 또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플랑크톤? 바이러스? 근데 그런 것들이 인간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최초의 유전적 변이가 일어났든지 그걸 찾아가는 거죠. 그것처럼 부처님도 제자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10가지를 답을 하지 않았어요. 10불설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이 세계의 처음은 무엇입니까? 이 세계의 끝은 무엇입니까? 이 세계의 가장 작은 건 무엇입니까? 이 세계의 가장 큰 건 무엇입니까?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거야, 이건. 그래서 답을 안 하셨다. 그래서 어떤 경전에는 14가지를 답하냈다 해서 14무기라고 그래. 기록이 없다. 14무기. 또는 10불설. 왜? 그것은 물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물음의 대상.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있는 걸로 있지만 그것은 뭐냐? 여러 가지 연으로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거지만 그 이전의 세계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래서 현재 있는 나라는 실제가
사실 허상에 불과하다. 이게 불교적 세계관. 이것을 추구하는 거. 그래서 인식론은 불교가 엄청나게 발달된 거예요. 이 인식론의 최고 단계가 유식학이에요. 그래서 유식학을 하면 유식하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유식학의 최고 아버지가 원효와 원측이에요. 한 사람은 당나라 유학파, 도당파고 한 사람은 당나라 유학 가려다가 안 간 국내파. 그러니까 국내파 원효와 도당파 원측이 당대 최고의 인식이었어요. 근데 인식이 단계가 여기서 딱 끝났어요. 왜?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 기억의 소재가, 기억의 소재, 그게 어디 있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우리 선생님을 인지하잖아요. 그러면 인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딘가에 인지하는 요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르니까 뭐라냐. 무의식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냥.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이상은. 근데 분명히 우리는 인지해요. 그죠? 예. 근데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세요? 어제 만나서 명함 줬는데 그 사람은 이 아래에 있는 야리야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장 창고가 있는데 거기서 안 꺼내져요. 그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공부 더럽게 못하는 사람 이렇게 보는데 이거 잘 빠져나.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죠. 내 의식과 자의식과 요 안에 있는 무의식 사이를 연결하는 만호식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빠른 사람. 그러니까 컴퓨터가 286이면 공부 못하고 컴퓨터 586이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장학 퀴즈 딱 그냥 바로바로 누르는 거죠. 탁탁탁. 자, 이것이 인식론이에요. 인식론. 근데 인식론의 최고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안 되니까 결국에 이거 다 개뿔 필요 없다. 그냥 사는 나. 그래서 나중에 심학이 탄생해요. 불교에서는. 그걸 선족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인식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논리학. 논리학은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이 우주를 서로 공유하고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되냐 이거죠. 이 논리학에서 가장 이제 편한 게 뭐냐면 사랑한다. 어떻게 표현하죠? 논리적으로? 무지 쉬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되게 간단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공인한 거지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 왜? 아프리카 어느 부족한테 이렇게 했다가는 너 이 새끼 내 목을 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칼로 내 목을 먼저 치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사랑한다고 우리가 약속한 것 뿐이지 어디에 보면 저 사람이 요 심장에다 활 쏘라는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 활이 날라서 내가 딱 죽어버려.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거북이는 빠르다. 맞아요? 틀려요? 빠르죠. 군뱅이보다는 빠르잖아. 빨라요. 그죠? 빠르다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 네?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요. 그죠? 자동차는 빠르다? 다 인식하거든? 시속 10km 가는 자동차도 있고, 이렇게 굴러가는 자동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다, 느리다, 뭐 이런 것들, 이쁘다 이런 것들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런 거죠. 자, 사랑해. 그러면 이거 뭐예요? 사랑해. 사랑해라는 언어 속에는 나는 너를 좋아한다. 호감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다 좀 액센트를 붙죠? 사랑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그건 뭐예요? 사랑의 개뿔 내다가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같은 사랑했는데도 논리적으로 다른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세계 사람들이 공통의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에스페란토도 만들어 봤고, 근데 그게 안 돼. 왜냐면 언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에스페란토를 배우는 게 아니거든. 엄마 눈을 보고 입을 보고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이걸 딱 배우는 순간 그냥 모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할 때 빨리 가시오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시속 80km 가지. 그래서 80km라고 딱 써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예요?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 우회전하라. 이 도안이 그래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 또 하나는 미터법 같은 거. 이것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서로 다른 논리를 갖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공통의 논리. 그러니까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그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특히 과학은 논리적으로 검증해서 단계별로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논리학을 잘하는 사람이 과학자, 수학자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다음에 윤리학. 윤리학은 인간과 사회와 인간, 우주와 인간의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관계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배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럼 500년 전에 그렇게 됐죠. 지금은 그게 뭐예요? 폭력이 되는 거죠.
폭력. 그러니까 윤리학이라는 것은 특히 윤리학은 동아시아에서 무지 발달됐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에서는 농업사회에서 계급적 질서,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질서를 만들어야만 이게 굴러간다고 봤죠. 그리고 힘센 놈이 그걸 뭐라고 했느냐, 중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밑에 다 무릎 꿇어. 그거 되게 폭력적인 거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한테 강요하는 거죠. 거기 안 하면 오랑캐라서 가끔 정과 벌을 하죠. 그거 되게 폭력적인 거예요. 아니, 고구려가 이쪽에 있고 당나라가 있는데 왜 지들이 여기로 쳐들어가? 그것은 당나라가 추구하는 질서에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학이라는 것은 그런 걸 말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청학동에 보내요. 그럼 청학동에서 그냥 그 갇혀서 이렇게 조선시대 예절을 하는데, 그 예절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뭐가 필요해요? 부모님이 애들한테 잘하면 애들 인사 잘해요. 예? 조선적 봉건사회에서 그 두루마기 입힌다고 예의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현대적인 예의를 갖고 사는 거죠. 보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옷 입은 사람 한 분도 안 계시네. 예? 사실은 우리 전통적으로 안 살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음식 그거 다 조선시대 그 맞대가리도 없는 거 그거 한 거 아니야, 솔직히.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나 새로운 음식을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승님 묘소 갈 때 피자도 가져갔고요. 아메리카노도 가져갔어요. 왜? 드셔본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몇백에. 그러니까 윤리학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바뀌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힘든다. 미학인데 저는 처음에 미학이 미술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게 철학이었던 거예요. 사물이나 인간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미학을 가장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 60년대, 70년대 며느리상. 그러면 뭐 박순천, 박누구, 그냥 우리 강부자 이런 분들 얼굴 펑퍼짐하고 맏며느리감. 근데 요즘에 며느리감들은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다니고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상이 바뀌었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때는 중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누가 다방에서 만나서 이렇게 해주는 거. 근데 요새 중매가 어디 있어요? 중매는 거의 매매 결혼 빼없어요. 그러니까 재벌들끼리 매매 결혼이죠. 나머지는 거의 현장에서 보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유연애가 더 중매보다 많아요. 70, 60년대 보면 중매가 60몇 %였어요. 근데 지금은 20%도 안 돼요. 근데 20% 대부분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서 하는 거 외에는 거의 중매가 없어요. 아니면 아는 동네 이모가 옆집 아가씨를 소개한다든가 아주 극히 드물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눈도 많이 바뀌는 겁니다. 광고, 특히 이제 미학에서 가장 중요한 광고예요. 광고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백화점에 모든 창을 닫아버려. 왜냐하면 백화점의 바깥을 보게 되면 나가버려요. 그래서 시간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전부 캄캄하고 시계가 없어요. 사람의 눈을 홀리는 거예요. 시간을 모르게 해서 쇼핑했는데 1시간인 줄 알았더니 4시간 하죠. 이렇게 됐냐고. 그 사이에 여기다가 주렁주렁 오는 거죠. 다 그게 세상을 보는 관점을 철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철학의 분야다. 자, 이렇게 하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철학은 철학사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물은 거에 대한 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무엇을 물은 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세계에서 이렇게 물어봤고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물었고 누구 해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질문 던진 거에 대한 공부, 이게 철학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나 과학처럼 어떤 게 얽매이는 게 아니라 철학은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느냐는 것은 모든 인류가 똑같이 생각하려고. 그 다음에 저 별은 왜 반짝일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러죠. 옛날에는 하나님의 눈이었으니까 반짝반짝했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다 미친놈이죠. 지금 뭐예요? 융합이잖아요, 융합. 그리고 다른 행성은 그 융합된 빛을 반사받아서 우리한테 마치 빛을 뿜는 것처럼 본다. 이렇게 인지하죠. 그건 과학적 인식이죠. 예? 자, 그래서 철학은 보편적 질문, 보편적인 거다. 그리고 끊임없이 답을 구해가는 겁니다. 답을. 철학은 소크라테스의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때 그 상황에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질문을 했던 거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가라고 길을 제시한 거고, 그러면 주자가 간 길, 조선시대는 거의 공자가 간 길과 주자가 간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질서가 잘 잡혔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철학과는 관계없이 이
이걸 떠나서 정치 영역이 부패와 타락을 만드는 거죠. 권력이라는 게. 그래서 철학자가 항상 정의롭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답을 구하는 길이다. 그래서 항상 제가 과학과 종교와 철학을 연계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죠? 답을 구하는 증명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 그래서 철학과 종교와 과학을 융합해서 보편적으로 보는 눈을 가진 것. 이게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철학의 이유입니다. 자, 이제 두 개 크게 남았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 철학에서 다룰 것은 서양 철학은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자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동아시아만. 그렇지만 서양 철학을 보면 서양 철학은 어디서 탄생했느냐? 오리엔트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른바 이제 페르시아, 뭐 페니키아, 이집트 이런 데서 탄생한 철학이 좀 더 이제 발전한 게 BC 7세기경 오늘날 그리스와 그 다음에 로마에서 철학이 좀 더 체계화됐어요. 체계화. 왜? 그때 왜 철학이 체계화되냐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탄생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과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종교적 맹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의 보편적 진리. 그래서 대부분 그때 철학자들은 처형당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러한 철학적 단계가 완전하게 자유롭게 된 것은 바로 근대 시기 혁명과 함께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걸 우리는 근대 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볼 때 근대 과학, 그죠? 근대 과학, 근대 철학.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근대 사상, 계몽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근대 시민을 만들었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형태가 그나마 우리 인류가 합의한 가장 나은 것이다. 그게 바로 민주공화정의 원리죠.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근대 철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근대 철학은 크게 두 가지로 베이컨과 데카르트. 근데 오늘은 철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윤리 시간이나 이것 때 많이 배운 거죠. 합리론, 데카르트, 경험론, 베이컨. 그죠? 이것은 철학사에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서양 철학은 이렇게 오리엔트, 그러니까 여기는 일관성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근데 동아시아는 달라요. 동아시아는 전혀 일관성이 없어. 그래서 이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동아시아의 철학은 일단 인도에서 온 철학들이 무지 강력해요. 인도에서 들어온 철학이. 불교 철학이니까 한 세계죠. 전혀 이질적이에요. 근데 인도 철학은 이상하게 서양 쪽으로 안 갔어요. 사실은 오리엔트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게 불교 철학인데 오히려 그것은 페르시아의 조라스터교와 융합을 하면서 거꾸로 서양 철학으로 갔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배화교라는 조라스터교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직접 안 가죠. 근데 동아시아로는 직접 온 거죠, 이게. 직접.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탄생한 거. 이것을 종합하면 대체적으로 유교 철학으로 아마 귀결이 될 겁니다. 다양한 철학이 있죠. 묵가도 있고 도가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2000년 동안 동아시아를 지배한 것은 유교 철학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북방에 있는 철학은 뭐냐? 여기는 약간의 샤머니즘적인 것도 있고 막 그 신선 사상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도가라는 형태로 나타나. 도가. 그러니까 도가의 발생지는 중국이지만 실제로는 북방과 동부 해안에서 탄생한 거죠. 그러면 동아시아의 철학은 단계별로 생긴 게 아니라 인도라는 지역 단위,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지역 단위, 그 다음에 북방과 동방에서 탄생한 단위. 그럼 뭐예요? 유교? 아니야. 불교, 유교, 도교. 그러니까 항상 동아시아 철학은 이 세 개가 별개의 독립된 것으로 나가서 싸우든가 아니면 싸우니까 이것을 융합하는 삼교 통합이라는 이 철학사의 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철학은 유교, 불교, 도교 이 세 개를 각각 나눠서 하느냐, 통합을 하느냐. 근데 중국은 통합이 별로 안 됐어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이상하게 통합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한국 철학은 기본이 뭐냐? 삼교 통합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유불도 이 철학 그 내면 속에 우리 고유적으로 내려오는 거, 무조건 원형성이죠. 이게 바로 유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약간 있고,
독에도 약간 있기 때문에 유불도가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이 원형성 때문에 그렇다. 이건 이제 2강, 3강, 4강 할 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교, 불교, 도교가 오는 거예요. 이건 고대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원형성 위에 유불도가 오는데 유불도에는 그 원형성과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이고 싸우지 않고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에 이제 우리 또 이 서학과 동학이 오고 계몽주의 사상이 오므로써 근대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원형성과 고대성과 근대성을 갖고 있다. 요게 우리 한국 철학의 큰 변화, 흐름이다. 우리 그 서구는 무지 어려울 거예요, 이게. 그래도 이걸 듣는 거 괜찮아. 근대성이란 말, 고대성, 원형성 이걸 듣는 것만 해도 엄청난 공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자,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철학적 관점을 가냐에 따라서 사물을 보는 미학적 관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까지는 가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의라든지. 근데 어느 순간에 욕망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예능에 이런 데가 전부 다 주식이니 뭐양 이런 것만 하는 거야. 누가 돈 벌었니 몸값이 없더니 그거야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가 필요하죠. 그러나 적어도 공공성에서는 비율을 정해야죠.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치가 욕망으로 바뀐 대표적인 그 기점을 여기 김정은이 방송에서 2001년도에 눈발을 딱 나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부자 되세요 하는 순간 우리 사회가 가치에서 욕망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욕망. 근데 욕망이 지나치게 되면 정의고 진실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돈이 모든 것의 목적이 돼버리는 거죠. 철학적으로 무지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실 철학자나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제어를 해줘야죠. 우리나라가 너무 지나치게 욕망적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철학을 하는데 이 소크라테스부터 이 철학을 엄청나게 외우는 사람들이 철학한다 그래. 이건 철학이 아니에요. 철학한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학습이죠, 학습. 우리는 철학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철학을 현실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 친구가 내가 과학자가 되고 싶다 하면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야. 왜 물은 100도에서 끈가? 200도에서 끌 수도 있는데 이런 질문을 던져야만 과학적 증명에 이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방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방에 갇힌 철학은 철학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뭐냐면 과거의 역사를 엄청나게 잘 알아. 그건 역사를 좋아하는 거지 역사를 사는 건 아니에요. 역사를 산다는 것은 내 가치관에 따라서 보수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도 있고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현재 사는 거예요. 100년 후에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때는 죽일 놈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그나마 그래도 막아줬으니까 우리 사회가 극단으로 치우지 않았지. 이런 평가가 내릴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역사를 산다는 것처럼 철학도 똑같이 지금도 소크라테스처럼 질문을 던지는 거. 저는 이것을 철학을 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철학을 행동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철학을 행동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철학 행사라고. 그러니까 그 단체에 엄청나게 그 실천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걸 못 받아들였어요. 아니 무슨 철학을 행동하냐고. 행동하는 양심은 들어봤지만 그러나 철학도 행동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철학이 소크라테스의 방에 갇히지 않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고전 제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